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님들, 제가 이제 펠렉스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릴 건데, 이 그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이 16세기의 천재화가 라파엘로가 그렸던 건데, 여기에 있는 58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철학자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류 지성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뭐예요?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플라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알렉산더랑 소크라테스랑 만나진 않았는데 왜 둘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일로 전수됐죠? 예? 플라톤으로 전수됐죠? 플라톤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 전수됐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알렉산더로 전수됐거든요. 이 둘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상합니다. 위치, 표정, 손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톤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땅을 향하고 있고, 이 사람의 철학은 이상주의 철학을 말하는 거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선생님의 이상주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자기도 이상주의 철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고 자기는 사회하고 줄면서 경험주의 철학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에티카라는 책인데, 에티카가 뭔가 하면은 윤리학입니다. 철학은 윤리를 메인 주제로 삼습니다. 철학의 핵심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유다모니아, 그리스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 정의의 또 데피니션은 공정한 분배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균등이에요. 국가와 국민도 권리와 의무의 균등인, 국가는 국민한테 안전을 보장해주고 세제 생계비를 보장해주면 국민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도 내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와 의무의 균등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국민은 국가한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7세기, 18세기에 루소나 로크나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 굉장히 재밌고 수능 시험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헷갈린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시민국가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이상 나는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내보다도 못한 머저리한테 내 지배를 받는 치욕을 당해야 된다고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어머님들, 이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남편분하고 이 권리의 의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애 잘 키우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근데 남편이 히비리비리해. 돈도 못 벌어오고 약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의 의무에 균등에 쓰려고 하면 일찍 퇴근해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이래야 권리의 의무가 균등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데 의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니까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면 뭐예요? 그러면 조직 전체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적절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진보로 배분할지 보수로 배분,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정치하단 말이에요. 정치가 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치는 뭐예요? 윤리학의 연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이론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의사결정이. 그걸 모르고 우리 애들이 막 시험 치는데 문제 푼다고 그 되겠습니까? 꼬아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피타고라스예요. 여기서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무슨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펠렉스는 여기에 있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형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 플라톤이 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GMB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펠렉스인데, 펠렉스의 뜻은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트는 거예요. 달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한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르쳤던 학습 탐구 자세예요. 그것을 저는 가지고 왔고, 이 뒤에 있는 이 색깔이 GMB 색깔이죠, 그죠? GMB 색깔인데 중앙에 있는 것들은 이 노란 색깔은 위즈덤, 이성을 의미, 리전. 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용기를 의미하고 이것은 욕망인데 욕망 중에서도 필요한 욕망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욕망인 지혜를 잘 제격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 로고가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이 인문학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추상화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을 해석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기기면면 이거는 우리 엄마고 이거는 난데 내가 손에 끌려가지고 질리 끌려가지고 학원에 가기 싫은데 끌려간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독서가 안 되는 애들은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잘 되는데 이 이성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자, 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책을 찾아봅니다. 답을 찾아봅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또 장애되긴 애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어머니 1시간 딱 가까이 왔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교육이 단순하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기 하는 것이고 그 깨우치기를 통해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유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랬습니까? 체계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했죠. 그죠? 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세계에는 3대 천재 학습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고 서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존 스튜트 밀이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학습 방법이 그대로 펠렉스 영어,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 어머님들 자 반에서 1등하는 사람 전교 1등하는 애 전국 수수가는 애는 반드시 스브노트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스브노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만 익히면 걔는 1등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 스브노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초수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수법은 뽑을 초예요. 그러니까 풀을 뽑는 거예요.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독서를 하는가 하면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회하고 질문해서 창조는 건석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폭파해지하고 막 책을 읽으면은 책이 읽힙니까? 안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보세요. 옛날에 쓰던 수학 정석이 있죠? 그거 집 한 마씩 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뒤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을 봐요. 목차를 보고 쭉 넘겨요.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20% 이해됐어요.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다. 생각됐죠? 그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면서 10페이지 쭉 읽고 이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볼까 하면서 초수법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문장, 내가 가슴에 와닿는 문장. 그럼 내 머리는 작동하여. 요거를 버릴까? 뺄까? 넣을까? 뭉칠까? 합칠까? 그죠? 그것을 하면서 반복 초수를 하고 사회하고 질문해서 네 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몇 번 하는가 하면은 100번 한다. 100번. 그러니까 그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어려운 인문고전을 100번을 독서할 수 없죠. 제가 우리 애들의 수준으로 중3의 수준으로 100번을 읽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앱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앱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 앱을 보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앱을 5, 6분 만에 4번을 보고 여러 번 반복하면 몇십 분 본 거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앱을 가지고 자기가 스브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수법인데 우리 애들이 펠렉스 하고 나면 이 초수법을 익힙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인데 제가 3년 동안에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 노트 15권이 지금까지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경영학 시험 문제 치면 단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근무할 때 경영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영의 강론이 20개예요. 아시죠?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경영학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학 정리하려고 하면 경제학도 넣어야 돼요. 미시것이 합해공유 그것만 했습니까? 세법, 예? 법인세, 양도소득세 쫙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무회계, 재무회계, 회계학도 한 40건에 그거를 이해했어요. 다시 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스브노트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책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책 한 권 날라가는데 1시간이면 날라간다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책이 있으면은 대학원 중간에 들어갈 때, 근데 대학원 들어가면 수석이에요, 수석. 스브노트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애들이 익히면, 스브노트를 하는 방법을 익히면은 시간 금방 합니다. 눈으로 공부하면은 10%밖에 안 남아요, 어머님들. 귀로 들으면은 30% 남아요. 글로 적으면은 70% 남아요. 그 글로 적은 것을 내가 스피치, 발표하면은 90% 난다, 말이에요. 그게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법입니다.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자, 정리가 됐는데, 자, 설명해봐. 설명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제임스 밀인데 철학자예요.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을 세계적인 천재 철학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8살 때부터 철학책을 읽힙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이걸 밤에 스브노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설명합니다. 왈왈랄랄라.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할 때 막히죠? 다시 돌아와서 또 스브노트 합니다. 스브노트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요약됐죠? 이 존 스튜어트 밀이 9남매의 장남인데 8명의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요. 무슨 말겠습니까? 펠렉스 학원에 오면은 이 문화틀을 자기가 앱으로 듣고 스브노트를 해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서로 토론해요. 옆에 친구 가르치고 앞에서 발표하고. 그럼 뭐예요? 발표하는 것들 듣죠. 자기 생각 틀리면 또 쭉 발표하고. 그 다음에 펠렉스 수학에 오면은 수학의 개념물리 중요하죠? 개념물리를 동영상을 보고 자기 스브노트를 해요. 펠렉스 노트라고 스브노트 해요.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백지 테스트라고 내가 스브노트 한 걸 다시 적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앉혀놓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해요. 강의 안 됐죠. 다시 돌아가서 동영상을 봐요. 또 와서 강의를 해요. 강의가 됐죠. 그럼 문제가 쫙 부러지는 거예요. 9문제 부러지는 거예요. 9문제에서 7문제 풀었는데 2문제 틀렸죠. 그럼 2문제 곱하기 2문제, 4문제가 또 쫙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8개의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레벨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포자도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하니까 그 라틴어로 테레스, 헥사스, 노뱀. 테레스가 3, 헥사스가 6, 네? 노뱀이 9예요. 아르케는 수포자, 중하, 중상, 최상. 무슨 말? 이렇게 4가지 구분을 하고 4가지에서 다시 2가지의 난이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풀다가 중하로 풀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중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뭐예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4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풀리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속도전 있게 날아가는데, 정답 풀고 푸는 순간 아니면 강의 듣는 순간 내 머리는 뭐예요? 자면 돼요. 자면.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의 사회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겠습니까?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을 추상화로 내가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 지식은 절대 달아나지 않습니다. 어머님, 그게 펠렉스 생각열기 학습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문고전은 왜 추상화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인문고전은 평생을 읽어야 되고 완독이 없댔죠. 추상화는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게. 이 두 개가 생각을 여는 DNA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5분 쉬고, 5분만 쉬고, 이제 2부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펠렉스 생각열기 3대 청재 학습 방법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는 그것들이 수능에 어떻게 연결되고 생각력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